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 근래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소통을 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각자의 고민과 상황이 대등하지가 않아 보이죠. 행복을 향한 추구는 예나 지금이나 뾰족하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는 경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정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의기소침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개해드릴 모모는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모모는 지금은 폐허가 된 고대 원형 경기장에 혼자 살고 있는 정체 모를 소녀입니다. 모모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이 탁월한데요. 때문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친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저축은행에 회색 신사들이 마을을 찾아와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면서 예전의 따스한 정을 잊고 점차 차갑고 삭막한 사람들이 되어가지요. 모모는 호라 박사와 꼭 반시간 후의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신기한 거북 카시오페이아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아끼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회색 신사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모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시간이란 달력과 시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 동안 겪은 일에 대한 의미가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함께 겪은 일도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의 삶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겠구나 싶습니다. 최고의 경청자 모모의 이야기에서 뽑은 세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면서도 죽자사자 한바탕 싸우고 난 뒤에 서로 말도 하지 않던 두 남자가 원형극장으로 모모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이웃끼리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한번 모모에게 가보라고 권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마지못해 충고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극장에 온 두 사람은 각각 원형극장의 돌좌석 다른 편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하게 앞만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모모의 거실에 난로를 놓아주고 예쁜 꽃그림을 그려주었던 미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장이는 끝을 꼬아 올린 검은 수염을 기른 힘센 장정이었고 이름은 니콜라였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니노였다. 니노는 바싹 마른 데다가 언제나 약간 피곤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도시 변두리에 조그만 술집을 세내어 운영하고 있었다. 고작 노인 몇몇이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밤늦게까지 앉아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술집이었다. 니노와 그의 뚱뚱한 아내 역시 모모의 친구였다. 그들은 맛있는 것을 들고 종종 모모를 찾아오곤 했다. 모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모모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석조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은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화가 잔뜩 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니콜라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의를 보여준 거야. 하지만 모모, 너도 봤지? 저 사람은 끝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판에 더 오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니콜라는 정말 가려고 몸을 돌렸다. 니노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갈 테면 가봐. 자네는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난 사기꾼과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니콜라는 몸을 돌렸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으르렁대면서 다시 돌아왔다.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니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우니까 아무도 자네에게 바른 말을 못할 줄 알지? 하지만 난 달라. 나는 자네에게 또 들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네. 자, 어서 와서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목을 졸라보지 그래. 니콜라가 주먹을 불끈 쥐고 고함쳤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아무 소리 안 해. 하지만 모모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전한 중상모략이지. 난 그냥 저 친구 옷깃을 움켜잡아 술집 뒤에 있는 시궁창에 던진 것뿐이란다. 쥐새끼도 거기 빠져 죽진 않아. 그러고는 니노 쪽으로 몸을 돌려 소리쳤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넨 멀쩡하게 살아있군 그래. 한동안 거친 욕설이 오고 갔다. 모모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서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니노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콜라의 따귀를 때렸고, 그래서 니콜라가 니노를 시궁창에 매다 꽂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니노 말로는 니콜라가 먼저 니노의 그릇을 몽땅 박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니콜라가 씩씩대며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맥주잔 하나를 벽에다 내던졌을 뿐이야. 게다가 어차피 그 잔은 금이가 있었다고. 니노가 대꾸했다. 그래도 그 잔은 내 잔이야. 알겠어? 자넨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니콜라는 니노가 미장이로서 그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니콜라는 모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니? 글쎄 내가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어서 담을 똑바로 쌓을 수 없다는구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피사의 사탑 공사에 참여했을 거라나? 니노는 대답했다. 하지만 니콜라, 그건 농담이었어. 니콜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멋진 농담이군 그래. 난 그런 농담을 듣고 웃을 순 없네.
그렇지만 니노가 그런 농담을 했던 이유는 니콜라가 기분 나쁜 농담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니노의 집 대문에 선명한 빨간색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술집 주인이 된다. 니노는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가품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농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멋진 농담인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다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싸움을 뚝 그쳤다. 모모는 눈이 둥그레져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그 눈길의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저 아이가 마음속으로 우리들을 우습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슬퍼하는 걸까? 모모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듯이 부끄러워졌다. 니콜라가 말했다. 좋아, 자네 집 대문에 그런 말을 쓰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니노, 자네가 손수 포도주를 한 잔만 따라 주었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네. 이치가 그렇잖아. 안 그런가? 나는 언제나 꼬박꼬박 돈을 지불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 니노가 맞받아쳤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성 안토니우스의 일은 잊어버렸나? 얼굴이 헬쓱해지는군. 자넨 날 철저하게 속였어.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니콜라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 이마를 쳤다. 내가 자네를 속였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네가 날 속이려고 했잖아.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사정은 이랬다. 니노의 작은 술집 벽에다 성 안토니우스를 그린 천연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니노가 언젠가 잡지에서 오려내어 액자에 끼운 그림이었다. 어느 날 니콜라가 마음에 든다면서 니노에게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니노는 솜씨 좋게 흥정을 해서 니콜라가 그림값으로 라디오를 내놓게 만들었다. 니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니콜라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지만 그림과 마분지로 된 액자 뒷면 사이에 지폐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니노는 전혀 몰랐던 돈이었다. 이제 그가 속아 넘어간 꼴이 되었다. 화가 난 니노는 니콜라에게 돈은 흥정에 들지 않았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니콜라는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 후 니노는 니콜라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야기가 사건의 발단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먼저 니노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니콜라, 흥정을 하기 전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물론 알았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손해나는 흥정을 하겠나? 그렇다면 인정하게. 자네가 날 속인 거야. 왜? 정말 돈이 있다는 걸 몰랐나? 몰랐어. 맹세하지. 좋아. 그래도 자넨 날 속일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런 허섭 쓰레기 같은 신문지 조각으로 내 라디오를 차지할 생각을 할 수 있나? 응? 그런데 자넨 어떻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나? 이틀 전에 한 손님이 성 안토니우스에게 바치는 헌금으로 그곳에 돈을 끼워 넣는 걸 보았네. 니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많았나? 니콜라가 대답했다. 더도 덜도 않고 꼭 내 라디오 값에 상당하는 액수였네. 니노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진짜 원인은 내가 잡지에서 오려낸 성 안토니우스 때문이었군 그래? 니콜라가 머리를 극적이며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렇지. 원한다면 그림을 돌려주겠네. 니노가
위험 있게 대답했다. 천만에 그럴 필요 없네. 바꾼 건 바꾼 거야. 대장부끼리 한 약속은 지켜야지. 여기서 두 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돌계단을 내려와 풀이 웃자란 둥근 마당 가운데서 얼싸안고 상대방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고는 모모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모모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모모는 자기 친구인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마음이 정말 흐뭇했다.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1시간, 1분, 아니 단 1초의 가치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지식에 맞게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아주 방대한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들어와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를테면 이발사 푸지 씨의 경우가 그랬다. 푸지 씨는 유명한 이발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는 어쨌든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에 작은 이발소를 갖고 있고 견습생을 하나 쓰는 정도였다. 어느 날 푸지 씨는 이발소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습생이 쉬는 날이어서 푸지 씨 혼자 이발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도로 위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울한 날씨였다. 푸지 씨의 마음도 공연히 서글퍼졌다. 가이질 소리, 잡담, 비누 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고 푸지 씨가 잡담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손님들에게 자기 견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또 가이질 소리와 비누 거품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고 자기 솜씨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특히 턱 밑을 면도할 때에 그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다. 푸지 씨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이게 내 현재 모습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푸지 씨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막연히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실린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무언가 중요한 것, 무언가 화려한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는 우울해하며 생각했다.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야 하거든. 하지만 난 평생을 철컥거리는 과이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에 매여 살고 있으니 그 순간 잿빛 고급 승용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서 정확하게 푸지 씨의 이발소 앞에 멈춰섰다. 회색 신사 하나가 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왔다. 남자는 거울 앞 탁자에 납 회색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는 뻣뻣한 중졸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의자에 앉더니 작은 회색 시가를 뻐끔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뒤적이기 시작했다. 푸지 씨는 가게 문을 닫았다. 조그만 가게 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추운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면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머리를 자르시겠어요? 그 순간 그는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한 자신을 호되게 나무랐다. 회색 신사의 머리는 거울처럼 반들반들한 대머리였던 것이다. 회색 신사는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억양이 없는, 말하자면 잿빛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사원 XYQ384B호입니다. 우리 은행에 구자를 개설하고 싶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푸지 씨는 점점 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금시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영업사원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수첩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발사 푸지 씨지요? 예, 맞아요. 회색 신사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군요. 당신은 우리 은행의 다음번 고객이십니다. 더욱더 영문을 알 수 없는 푸지 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요? 친애하는 푸지 씨, 당신은 인생을 철컥거리는 가이질 소리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으로 허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바라시는 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푸지 씨는 중얼거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슬오슬 한기가 느껴졌다.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점점 더 추워졌다. 회색 신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작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자, 보세요. 하지만 어디서 시간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푸지 씨,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드리죠.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제 계산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영업사원 XYQ384B호는 회색 연필을 들고 거울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숫자 밑에 여러 번 밑줄을 긋고 설명했다. 푸지 씨는 꿀꺽 침을 삼키고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신이 80살까지 살 경우에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무려 22억 752만 초나 되었다. 그런 합계를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 보였다. 자기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더 보기로 합시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푸지 씨? 푸지 씨는 영업사원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42입니다. 푸지 씨는 갑자기 남의 것을 횡령이라도 한 듯 강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회색 신사는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죠? 푸지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대략 8시간 정도 자죠. 영업사원은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을 했다. 연필이 거울에 닿을 때마다 끽끽 유리 긁히는 소리가 났다.
푸지 씨는 소름이 돋았다. 42년에 하루 8시간이라 4억 4,150만 4천이군요. 당연히 이 시간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해야겠지요. 푸지 씨,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 푸지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역시 8시간입니다. 대충입니다만. 영업사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겠군요. 자, 식사를 하느라 얼마간의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하루 3끼 식사에 도합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시죠? 푸지 씨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2시간 정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42년이면 1억 1,037만 6천이 되는군요. 계속해 봅시다. 늙으신 어머니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매일 온전히 1시간을 바치고 계십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거의 듣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5,518만 8천 초의 시간을 내버리신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앵무새를 한 마리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앵무새를 보살피느라 매일 15분을 허비합니다. 환산하면 1,379만 7천 조가 되는군요. 푸지 씨는 애원하듯 항의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윽박질렀다. 말 끊지 마세요, 푸지 씨. 그의 계산은 점점 더 빨라졌다. 어머니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집안일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뭐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지요. 그런 일을 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십니까? 푸지 씨,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을 하러 극장에 가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합창단에 나가시고요. 나머지 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 초를 내버리시는군요. 언짢으십니까, 푸지 씨? 푸지 씨는 대답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곧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의 인생에 특별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작은 비밀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벌써 아실 텐데요. 이제 푸지 씨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렇게 추웠던 것이다. 그는 힘이 다 빠져서 중얼거렸다. 그것도 아십니까? 나는 나와 다리아 양 외엔 아무도. 영업사원 384 비호는 말허리를 잘랐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비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푸지 씨,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다리양과 결혼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회색 신사는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다리아 양은 다리가 성치 못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 위해 매일 30분간 그녀를 방문합니다. 도대체 왜지요? 푸지 씨는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다. 그러면 다리아 양이 아주 기뻐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푸지 씨, 당신에게 그 여자는 시간 낭비예요. 당신은 이미 2,759만 4천 초를 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 15분 동안 창가에 앉아 그날 하루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1,379만 7천 초를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볼까요, 푸지 씨? 회색 신사는 이렇게 말하며 연필로 거울을 두드렸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합계는 당신이 지금까지 허비하신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푸지 씨?
푸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데도 진땀이 진득하게 배어나왔다. 회색 신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갖고 있던 전 재산의 반 너머를 허비하신 겁니다, 푸지 씨. 살아온 지난 42년의 세월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1년은 3,153만 6천 초입니다. 여기에 41을 곱하면 13억 2,451만 2천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시간을 허비한 시간 밑에 썼다. 그는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쭉 나열된 0이라는 숫자가 푸지 씨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과연 그것은 효력을 나타냈다. 푸지 씨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산표로구나. 그는 나머지 하나 없이 똑 맞아떨어지는 계산에 기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계산 자체는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사용하는 수많은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였다. 영업사원의 잿빈 목소리가 푸지 씨의 귓전을 울렸다. 2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도 당신은 지금 2628만 초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매일 2시간이면 그 곱절이고요. 푸지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2시간쯤이야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닌가요? 푸지 씨는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우스울 정도로 사소한 것이지요. 영업사원은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걸 이해하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앞으로 20년간 2시간씩을 저축하신다면 1억 51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모이는 겁니다. 당신은 62살이 되시는 해에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푸지 씨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말을 더듬었다. 굉장하군요. 기다려보세요. 재산이 훨씬 더 불어나니까요. 우리 시간저축은행은 저축하신 시간을 보관해 드릴 뿐 아니라 맡기신 시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축한 시간을 5년 동안 찾지 않으시면 저축하신 시간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은 매 5년마다 갑절로 불어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10년 후면 원래 액수의 4배가 되고 15년 후면 8배 이런 식이 됩니다. 만약 20년 전부터 매일 2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면 당신은 62살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저축을 시작하신 지 40년 되는 해에는 저축하신 양의 256배가 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269억 1072만 초가 됩니다. 그는 다시 회색 연필을 꺼내서 거울에 그 숫자를 썼다. 보시다시피 푸지 씨,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푸지 씨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지요? 영업사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를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1시간을 아낄 수 있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다리아 양을 꼭 만나야 한다면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5분간의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신에게 넘겨드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서요? 아니면 내가 그걸 보관해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회색 신사는 대답하며 두 번째로 엷은 미소를 띄었다.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저축하신 시간을 손톱만큼도 잃지 않습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푸지 씨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하지요. 영업사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무슨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서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영업사원 XYQ384BO는 문께에서 몸을 돌리더니 못마땅한 기색으로 푸지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지요? 시간을 아끼는 일은 다른 것을 아끼는 일과는 달라요. 그건 양쪽 당사자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수락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락하신 이상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저축을 관리해 드립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시간을 저축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푸지 씨. 말을 끝내자 영업사원은 타고 온 멋진 회색 자동차에 올라 붕 하니 떠나버렸다. 푸지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마를 문질렀다. 조금씩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푸지 씨는 온몸이 아픈 것 같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발소 안에는 영업사원의 작은 시가에서 흘러나온 푸른 연기가 자욱이 서류 점체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첫 손님이 찾아왔다. 푸지 씨는 무뚝뚝하게 손님의 시중을 들며 불필요한 모든 것을 생략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연 30분에 하던 일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모든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견습생 둘을 더 채용했고 그들이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도끼눈을 뜨고 엄중하게 감시했다. 엄밀한 시간표에 따라 행동 하나하나마다의 시간이 정해졌다. 푸지 씨의 가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시간을 아끼면 곱절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대도시에는 어느새 푸지 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시간 절약을 시작한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그들의 수가 늘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사람의 행동을 따랐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옛 원형극장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긴 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었다.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이제 대도시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은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다.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모모였다. 회색 신사들은 자신들의 음모와 모략을 회방 놓는 모모를 없애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회색 신사들에게 쫓기게 된 모모는 대도시를 빠져나와 반시간 미래를 볼 줄 아는 시간 거부 카시오페이아의 도움을 받아 시계궁으로 들어가 호라 박사를 만나게 된다. 시계궁 정원에서 시간의 꽃이 피어낸 아름다움에 감동한 모모는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카시오페이아, 두고 보렴. 이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니노 아저씨는 기기랑 배포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너도 틀림없이 내 친구들을 좋아할 거야. 어쩌면 오늘 밤 작은 파티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친구들한테 꽃들이랑 음악이랑 호라 박사님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얘기해줘야지. 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 모모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제잘됐다. 거북은 태고의 눈으로 모모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편 도로청소부 배포 할아버지는 모모를 찾기 위해 회색 신사들에게 10만 시간을 저축하고 이제 일에 대한 사랑 없이 오직 시간을 벌기 위해 성급하게 쓸기만 하였다. 그는 원형극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수주일, 수개월을 그렇게 쓸었다. 배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10만 시간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쓸고 또 쓸었다. 모모는 카시오페이아 거북을 겨드랑이에 끼고 니노의 작은 술집을 찾아 나섰다. 음식점에 들어선 모모는 처음에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창가에는 높다란 다리 위에 조그만 판이 얹혀 있어 희한한 버섯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수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테이블은 어른이 서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높았고 의자는 아예 없었다. 반대편에는 번쩍이는 막대기로 된 기다란 철책이 울타리처럼 쳐 있었다. 철책 뒤로는 햄빵이며 치즈빵이며 소시지, 샐러드, 푸딩, 케이크 등등 모모로서는 알 수 없는 온갖 음식이 담긴 길쭉한 유리상자가 좁은 간격을 두고 한없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음식점 안이 무척이나 붐비고 있어서 모모는 이 모든 것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서히 알게 되었다. 아마 모모가 줄곧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모양이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모모는 한 옆으로 밀려나거나 앞으로 떠밀려 가게 되어 있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접시와 병이 놓인 쟁반을 아슬아슬하게 들고서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자리를 차지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 뒤에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서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곱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쇠 울타리와 유리 상자 사이로 늘어선 사람들의 긴 줄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갔다. 그들은 저마다 유리 상자 안에서 접시나 병 또는 종이컵을 꺼내 들었다. 모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서는 누구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구나. 음식을 집지 못하게 막거나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서는 모든 게 공짜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북적대는구나. 한참 후에야 모모는 니노를 찾을 수 있었다. 니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 언뜻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니노는 길게 늘어선 유리 상자들 맨 끝에 있는 계산대 뒤에 앉아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노 아저씨한테 음식값을 내는 거구나. 쇠 울타리는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니노를 지나지 않고는 테이블로 갈 수 없었다. 니노 아저씨! 모모는 소리쳐 부르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가려고 했다. 모모는 기기의 편지를 흔들며 신호를 보냈지만 니노는 모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계산대 주위가 워낙 소란스러운 데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모는 용기를 내서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 늘어선 사람들을 해치고 니노에게 다가갔다. 몇몇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자 니노는 고개를 들었다. 모모를 보자 니노의 얼굴에서는 금세 불만스러운 표정이 씻은 듯 사라졌다. 모모!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다시 왔구나. 정말 뜻밖이다. 줄을 선 사람들이 소리쳤다. 얼른 갑시다.
그 꼬마는 우리처럼 맨 뒤에 가서 줄을 서야 해요. 새치기는 안 돼요. 뻔뻔스러운 개집애 같으니. 잠깐만요. 니노는 소리치며 소란을 가라앉히려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에서 누군가가 욕을 했다. 그럼 누구나 새치기를 할 거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저엔 우리보다 시간이 많아요. 니노는 소녀에게 서둘러 속삭였다. 모모, 기기가 돈을 치를 거야. 그러니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해. 너도 들었지? 모모가 좀 더 캐물이려 하는데 사람들이 모모를 떠밀어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모모는 기다란 줄 맨 뒤에 서서 선반에서 쟁반을 꺼내들고 상자에서 나이프와 포크와 숟가락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밀려갔다. 쟁반을 드는데 두 손을 다 써야 했기 때문에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쟁반 위에 그냥 올려놓았다. 그리고 유리상자 앞을 지나가면서 안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서 거북 주변에 늘어놓았다. 약간 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모가 집어든 음식은 정말 묘한 조합이 되고 말았다. 구운 생선 한 토막에 잼 바른 빵 하나, 조그만 파이 하나에 레몬 주스 한 컵, 쟁반 가운데 있는 카시오페이아는 차라리 머리를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드디어 계산대 앞에 이르자 모모는 니노에게 재빨리 물었다. 기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기기는 유명해졌단다. 우리 모두 기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어쨌든 기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 있어. 라디오에도 나오지. 얼마 전에는 기자 2명이 날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까지 했어. 그래서 말해줬지. 옛날에 기기가 기다란 줄에서 몇몇 음성이 소리쳤다. 저기 앞사람 어서 갑시다. 모모는 물었다. 그런데 왜 이젠 안 나오는 거예요? 니노는 벌써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속삭였다. 아, 그러니까 기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데다가 어차피 옛 원형극장은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졌거든. 뒤쪽에서 화가 난 몇몇 음성이 소리쳤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우리가 마냥 여기 서 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모는 끈질기게 물었다. 기기는 지금 어디 살아요? 푸른 언덕 어딘가라더라. 나도 들은 얘긴데 빙 둘러 정원이 있는 멋진 빌라에 산다더구나. 하지만 이제 그만 앞으로 가거라. 부탁이다. 모모는 앞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아직도 물어볼 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냥 떠밀려 버리고 말았다. 모모는 쟁반을 들고 버섯 모양 테이블로 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재빨리 한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테이블은 너무 높아서 겨우 콧잔등이 닿을 뿐이었다. 모모가 테이블 위에 쟁반을 밀어 올려놓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역겹다는 표정으로 거북을 바라보았다. 옆에 선 사람이 말했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투덜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요즘 애들이란. 하지만 그들은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모모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음식 접시를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먹는 일 역시 모모에게는 여간 난처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모는 몹시 배가 고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치웠다. 이제 배는 불렀지만 배포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꼭 알아야 했다. 그래서 모모는 다시 한번 줄을 섰다.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사람들이 또 화를 낼까 겁이 나서 지나가면서 유리상자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들었다. 모모는 마침내 니노 앞에 다시 서자 이렇게 물었다. 배포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니노는 고객들이 다시 짜증을 낼까 겁나서 재빨리 설명했다. 배포 아저씨는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너한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지. 언제나 회색 신사들 얘기를 했는데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하긴 너도 알다시피 아저씨가 약간 괴짜셨잖니. 기다란 줄 가운데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어이, 앞에 두 사람, 당신들 지금 자는 거요? 니노가 소리쳤다. 금방 끝납니다, 손님. 그러고는요. 니노는 신경질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아저씨는 경찰의 비위를 거슬렸어. 경찰이 너를 찾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나? 내가 알기로는 경찰이 결국 아저씨를 요양소에 집어넣었다더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뒤쪽에서 성난 음성이 고함을 질렀다. 젠장, 대체 여기가 빠른 레스토랑이야? 아니면 대합실이야? 앞에 있는 당신들, 여기서 가족 모임이라도 여는 거야? 니노는 사정없이 소리쳤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모는 캐물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거기 계세요? 아닐걸. 내 보냈다고들 하더라.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랬군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 정말이야. 모모, 제발 그만 앞으로 가렴. 모모는 또다시 뒷사람들에게 떠밀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버섯 모양 테이블로 가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쟁반위의 음식을 꿀꺽꿀꺽 삼켰다. 음식 맛이 아까보다 훨씬 덜했다. 하지만 모모로서는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모모는 예전에 항상 자기를 찾아왔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달리 도리가 없어서 모모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도록 다시 줄을 서고 유리상자 옆을 지나며 쟁반 가득 음식을 담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모모는 다시 계산대의 니노 앞에 섰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모가 다시 나타나자 니노는 진땀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지금 너에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여기 형편이 어떤지 너도 뻔히 보고 있잖니. 모모는 고집스레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요즘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전부 타가소에 맡겨야 해. 이젠 아이들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래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은 이제 보살핌을 받게 된 거야. 기다란 줄에서 몇몇 음성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모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내 친구들은요? 그 애들이 정말 그걸 원했어요? 니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으로 계산기의 자판을 마구 더듬었다. 아이들 의견 따위는 묻지 않았어. 그런 일을 아이들이 결정할 수는 없잖니. 이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거야.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모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무언가 알아내려는 듯 니노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니노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다. 뒤쪽에서 다시 격분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제기랄, 정말 못 참겠군. 오늘 이 음식점이 대체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야. 당신들 하필이면 지금 느긋하게 수다를 떨어야겠어? 응? 모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이 없는데 전 뭘 해야 되죠? 니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모모. 니노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정신 좀 차리고 언제 다시 한번 오거라. 지금 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시간이 정말 없어. 알고 있겠지만 너는 언제라도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라면 눈 딱 감고 타가소에 들어가겠어. 거기서는 할 일도 있고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 또 뭔가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혼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어차피 그리로 보내질 게다. 모모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끄러미 니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모모를 밀어냈다. 모모는 기계적으로 테이블로 가서
역시 기계적으로 세 번째 점심을 꾸역꾸역 삼켰다. 음식을 넘기기도 힘들고 종이 조각이나 나무 껍질을 씹는 듯한 맛이었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겨드랑이에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레스토랑을 나왔다. 마지막 순간에 모모를 본 니노가 소리쳤다. 어이, 모모, 기다려. 너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한마디도 안 했잖니? 하지만 이내 다음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모모는 옛 원형극장에 돌아오자 카시오페이아에게 말했다.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너무 많았지. 하지만 그래도 배가 부른 것 같지가 않아. 조금 있다가 모모가 다시 덧붙였다. 니노 아저씨한테 꽃들이랑 음악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 그러고는 다시 조금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기기를 찾아보자. 너도 기기가 마음에 들 거야, 카시오페이아. 두고 보렴. 하지만 거북등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나타났을 뿐이야.